한국은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이 없는 나라니까 신라성 통일 이후에 천한 몇백 년 동안 이 정보와 간첩과 모략전과 심리전과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전쟁을 할 때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 져버립니다. 그 좋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결심을 할 때 스탈린과 모택동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침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한반도 적화 통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가드도 정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파죽지세로 우리가 북진할 때 여러 가지 정보 채널로서 중국이 만약 미군이 평양 북쪽으로 올라오면 개입한다 하는 메시지를 여러 채널로 보내고 실제로 군대를 만주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받은 메가드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북진해도 중공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만한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했고 총반격을 해서 우리는 일사후퇴, 이산가족의 비극, 그리고 서울을 다시 빼앗기는 이런 참담한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정보 판단의 실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공격의 명분으로 UN 등에서 설명을 하기를 후세인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쳐야 한다. 비록 9.11 테러에 후세인이 관계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쳤습니다. 한 달 만에 이겼어요. 그래서 조사단을 보내서 핵무기 개발 흔적을 샅샅이 뒤져서나 없었습니다. CIA가 잘못 판단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패한 할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다 하는 쪽으로 이미 기우고 있습니다. 몇 조 달러의 전쟁 비용이 들고 이라크에서만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정보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예를 든다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어떤 오판을 했느냐. 불란스까지 쳐버리고, 불란스를 항복받으면은 영국은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영국하고 협상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이 결사항전 자세로 나왔으므로 히틀러의 이 구상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정보 수집 전쟁이 아마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가장 궁금합니까? 지금 북한의 핵폭탄이 과연 소형화되었느냐? 어디서 지금 만들고 있느냐?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하에 몇 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디냐? 그리고 미사일은 과연 정확도가 높으냐?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언제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걸 수집하려고 미국, 일본, 한국이 아마 혈안이 되어 있겠죠. 북한 쪽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미 연합사를 해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탐지하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최근 국민대학의 박휘락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 예방적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는데, 아마 우리 한국 미군 쪽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예방적으로 공격할 때 저항할 것이냐, 과연 서울을 향해서 장사포를 쏘겠느냐 아니면은 핵무기 쏘겠느냐, 이런 또 정보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첩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입니다. 간첩은 정보 수집을 하는
적국의 정보를 탐지하는 게 간첩이고, 그것을 저지하는 것을 방첩이라고 그러죠.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그럽니다. 이 간첩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 종류의 간첩이 있습니다. 어느 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정보 수집도 있고,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아주 고급 정보도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 고급 간첩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서 아마 많이 보신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많이 본 사람이. 이가 키가 큰 사람입니다. 키가 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유명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유명한 케인즈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은 덱스터 D. 화이트라는 당시에 1944년 사진입니다만은 미국 재무부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재무부 장관은 모겐소 장관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국제 담당, 국제금융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덱스터 화이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소련에 포섭된 간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이 금융 최고 전문가들을 왜 만났느냐? 이건 뭐냐면 IMF를 만드는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IMF라면 우리는 1997년에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서 우리가 당시에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아주 귀에 친숙합니다. IMF.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의 경제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IMF고, 이것을 주도해서 만든 것은 미국이고, 실무 책임자는 바로 이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실무 책임자가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하시죠? IMF를 만든 미국의 실무 책임자가 소련 간첩이었다. 전번에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후의 세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구가 있죠. 그게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은 엘저 히스인데, 이 사람도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질서를 관리하는 두 기구, 유엔과 IMF의 실무 책임자가 소련 간첩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저 히스와 이 화이트는 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1930년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좌파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뉴딜 정책을 펴고, 거기에 동조한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휘하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화이트와 히스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간첩이 됐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의 미국은 1980년대의 한국과 비슷합니다. 사회가 다 좌경화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0년대 초에 소위 말하는 경제공황이 왔죠. 경제공황이 와서 세계적으로 월가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국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업률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또는 물가가 너무 떨어지고 뭐 이런 바람에 이 자본주의는 안 되겠다 해놓고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련은 스탈린의 지도하에서 소위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가 등장하기 할 무렵이었어요. 이때 미국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광주 사태 이후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좌경화가 되면서 그것을 노린 북한이 주사파를 키운 그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한 시대가 좌경화가 되면은
그 세대가 좌경화가 됩니다. 그럼 그 세대 속에서 친공산주의, 친소 지식인들, 친북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어떠냐? 간첩 공작을 하기가 쉽습니다. 소련에서 바로 그것을 노렸던 것이고, 북한에서 바로 1980년대부터 한국의 좌경화된 운동권 지식인들을 상대로 공작을 펴서 대성공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1980년대, 90년대 난파된 공작원이 주사파 학생이나 운동권을 만나서 나는 평양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제 오십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해서 공작하기가 참 쉬웠다 하는 고백을 북한 공작원들이 하곤 합니다. 바로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지식인 사회는 친소, 친사회주의적으로 가니까 공작하기가 좋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천하의 영재들이죠. 이 사람들이 LG 히스와 덱스트 화이트가 자진해서 소련 간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돈 받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받고 하면은 또는 약점 잡혀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간첩입니다. 자발적인 간첩이 가장 무서운 간첩이고 가장 효율적인 간첩이죠. 자기 신념에 의해서 좋은 일을 한다. 나는 이거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다. 조국보다 더 큰 세계의 무슨 평등,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수단, 지위를 이용해서 바로 그 이상적인 국가인 소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종교적 확신입니다. 바로 지식인들이 그런 종교적 확신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는 언론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즉 1930년대 소련에서는 무자비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수십만 명의 공산당과 간부들과 군 장교들을 숙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주 쇼 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재판극을 만들어서 그 기소된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이렇게 막 자백을 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대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외로 세계의 언론은 그 숙청극을 축소 보도했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스탈린의 악마성, 공산주의 악마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눈을 감도록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미얀마까지 쫓아가서 아웅산 테러를 일으키고 김현희를 보내가지고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키고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사파가 더 창궐했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적 확신, 종교적 확신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김정일이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한국에 어떻게 아직 공산주의가 있겠느냐, 한국에 어떻게 빨갱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산주의 본질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그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면서 자진해서 소련에 정보 갖다 바치고 있는 사람이 천하의 엘리트고 더구나 이 두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핵심 척건이었다는 사실,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기적일 겁니다. 그래야 LG 히스는 고급 정보, 최고급 정보를 소련에 넘겨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는 역할을 한 그 중간에서 LG 히스가 문서를 카피해서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소련 정보기관에 갖다 준 사람이 휘트카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화이트로부터도 정보를 받아서 소련 정보기관에 갖다 바치는 그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휘트커 챔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전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스와 화이트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스탈린은 무자비한 숙청극을 보고 자기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절망하고 해가지고 전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히스와 화이트가 등장하는데 이 화이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가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나 맡았다. 역할에 참여하였다는 증언들이 요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에 이제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고록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 중에서 최근에 이 밝혀진 사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진주만 기습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1941년으로 이렇게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41년에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1941년 6월 22일,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칩니다. 수백 개 사단으로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기습을 당한 스탈린의 소련군은 초장에는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 대평원을 전차군단이 진격을 하는데 금방 소련이 붕괴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은 끝났다. 스탈린은 끝났다. 41년 안으로 독일이 러시아까지 다 묶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스탈린은 밀리면서 반격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산업시설을 철수해가 다 후방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반격의 찬스를 기다리는데 스탈린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입니다. 바로 일본이 만주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을 수십만 명 만주에 두고 있었어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독일한테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소련군의 배후에서 일본군이 만주에서 북상해가지고 소련군을 치면은 이 소련하고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소련은 폭삭 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일본군의 동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도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 일본은 이미 일본,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일조 동맹 관계를 맺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군국주의, 나치, 파쇼 이 세 나라가 동맹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솔리니 이탈리아는 그 원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건 별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게 독일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문제죠. 그런데 이 강한 두 나라로부터 소련이 협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예상한 스탈린이 독일이 천대로 오기 전에 41년 초에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스탈린을 칠 수 없는 국제 약속 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찬스를 놓칠 수는 없다. 지금 소련이 독일군한테 밀리고 있을 이때 바로 우리는 북진을 해가지고 소련의 배후를 쳐서 소련을 무너뜨리자 하는 주장을 일본은 육군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에서 하고. 그러나 일본 해군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는 와중에서 당시에 일본은
무슨 큰 전쟁을 하나 벌려놓고 있었느냐 하면은 중국의 만주를 먹고 나서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장개석 중국 정부와 중일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수백만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41년 여름에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인도지나, 그러니까 월남이죠, 월남. 그때 월남은 불란서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불란서가 독일한테 망했으므로 그 괴뢰 불란서 국가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비시 정부라 그럽니다. 페탕,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영웅인 페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란서의 반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비시가 지금 월남 지역을 식민지로 비시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독일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본군이 지금 월남에 주둔하도록 만듭니다. 자, 일본군이 월남으로 이제 주둔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이 월남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때 미국 등 연합국에서 장개석 군대를 자꾸 보내는데, 원조를 보내는데, 비행기를 통해서 원조를 보내는데, 그것을 차단하려면은 이 월남에 비행장을 만들어가지고 요격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군사적 이유를 해가지고 월남에 일본군이 진주합니다. 인도지나 반도죠, 월남. 이게 미국을 자극을 했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일본의 이 팽창 정책을 여기서 저지해야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인도지나 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뭘 선언하느냐.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 석유가 조금밖에 나지 않고 거의 전량을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을 미국의 석유 회사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참 서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이걸 당한 일본에서는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석유 재고량이 1년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석유를 가장 많이 써야 할 게 해군이죠, 해군. 그때까지는 해군이 전쟁을 좀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해군도 육군과 더불어 이거 전쟁해야 되겠다. 우린 잘못하면은 목이 졸려서 죽게 생겼다. 그때 기름이 나온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인도네시아를 쳐가지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쳐 올라가서 소련을 칠 여력은 없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남진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지금 말씀드린 화이트가 등장합니다. 이 코너로 몰린 일본은 이제 미국과 외교적 타결을 시도합니다. 기름을 끊겼으니까 이걸 풀려면은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Hull, 헐. 이때 일본의 수상은 고노에라는 민간 수상이었어요. 중간에 협상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도조 히데키라는 육군 장관이죠. 육군 장관이 나중에 수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결심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 미국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헐 국무장관 말고 모겐소 재무장관.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주 측근이었습니다. 이 모겐소도 고위 회의 때 참여해가지고 루즈벨트한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련 간첩이 모겐소한테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보니까 바로 자기들 간첩으로 복무하고 있는 화이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이트 국장은 아주 보고서도 잘 쓰고 명석한 사람이므로 이 모겐소 장관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간첩이, 소련 공작원이 모겐소한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모겐소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고급 간첩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면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를 잘 이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파견된 간첩이 이 모겐소의 측근인 화이트를 불러내가지고 마치 토론을 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겠느냐, 일본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련이 원하는 방향과 화이트가 생각하는 게 같았어요. 그건 뭐냐, 이 기회에 독일과 일본을 꺾어야 된다. 독일과 일본을 꺾어야 된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이 다 소련의 방해물이니까 독일과 일본을 꺾어야 된다. 히스나 화이트는 미국 이익보다는 소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한테 소련 공작원이 준비해간 메모를 읽어줍니다. 그 요지는 이렇게 해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을 깨는 방향으로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모겐소한테 정책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바로 화이트가 메모를 해서 모겐소한테 줍니다. 모겐소는 이것을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요. 이것은 미국 국무부가 가지고 있던 대일 협상안보다는 훨씬 강경한 것이었습니다. 훨씬 강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채택이 됩니다. 이게 채택이 되는데 이게 바로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협상이 미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미일 사이에 이루어질 때 미국 측이 헐 장관이 일본한테 내놓은 것이 바로 그 헐로트라고 합니다. 헐로트는 모겐소의 아이디어, 그리고 모겐소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화이트의 아이디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일본이 전면 철수하라 등등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강경한 내용을 거기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일본 측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도조 히데키의 일본 정부에 보고를 했더니 일본 정부도 미국의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을 결심합니다.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전쟁을 결심하고 이미 그때 진주만을 향해서 이미 비밀리에 다가가고 있었던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한테 지시를 합니다.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하라.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하라. 이런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즉 화이트의 역할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깨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싸우도록 만들면은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여력은 없어진다. 소련을 위해서 바로 이런 정책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 드러난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 또 유명한 간첩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조르게라는 사람입니다. 조르게. 이 조르게라는 사람은
당시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소련 간첩인데 신분을 여러 번 세탁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독일 특파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신문기자. 자연히 도쿄에 있는 독일 대사관하고 잘 친해지고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대사는 독일에서 온 기자니까 안심하고 만났습니다. 이 조르게는 또 일본 사람들 협조자를 많이 여러 명 핵심적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시에 고노의 수상 척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 정보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최대의 고급 정보는 뭐냐? 조르게가 수집한 최대의 고급 정보는 그게 1941년 9월 14일에 스탈린한테 보고한 겁니다. 이 조르게가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일본은 소련을 치지 않는다. 일본은 남진 정책을 편다. 즉 미국과 싸우는 정책 또는 인도지나 반도를 넘어서 인도네시아를 치는 이 남진 정책으로, 남진 전략으로 그 전략의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조르게의 정보를 스탈린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조르게는 독일 특파원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도쿄에 있는 독일 대사관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1941년 6월 22일에 독일군이 소련을 친다 하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과 일본이 아주 동맹국이니까 이 정보를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스탈린한테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스탈린도 그때 독일을 칠 것이라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지만은 이상한 자기 확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르게의 정보였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였어요. 무시했는데 과연 그 예언대로 6월 22일 날 나치 독일이 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으로서는 자기가 무시했던 정보가 정확했으므로 조르게의 정보, 즉 일본군은 북상해가지고 소련을 치지 않는다.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정보를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느냐?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쯤 되면은 거의 모스크바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12월 넘어가면은 저 멀리 모스크바 크레므린의 첨탑이 보일 정도까지 다가갔습니다. 이때 굉장한 추위가 닥쳐왔어요. 이제 모스크바가 완전히 포위될 상황에 몰렸을 때 스탈린이 거의 마지막으로 예비병력을 투입합니다. 예비병력을 투입해서 반격작전을 펴니다. 이 예비병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주로? 바로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배치해 두었던 소련군 약 50만 명을 서쪽으로 돌려서 모스크바 앞에서 반격전에 투입하는 겁니다. 50만 명입니다. 50개 사단이에요. 이것을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배치했다가 조르게의 정보를 받아보니까 일본 걱정할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50만 명을 빼내가지고 독일군의 공격을 마지막에 저지하는 반격작전에 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41년 12월의 모스크바 대반격작전에서 독일군이 후퇴하고 무너지고 해서 한 100km쯤 후퇴를 합니다. 여기서 스탈린이 살아나고
소련이 살아나는 거죠. 전쟁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치면서 시작됐던 1차 세계대전,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치 독일 육군이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이 동쪽에서 차출한 50만 소련군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르게의 결정적 정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르게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그 며칠 뒤에 10월 17일, 한 달 뒤군요. 1941년 10월 17일에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르게를 살려놓고 조르게와 소련이 붙잡아두고 있는 일본 간첩을 서로 맞교환하자고 제의를 했지만은 스탈린은 거절했습니다. 스탈린은 조르게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조르게는 소련을 구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50년대 후르시오프가 스탈린 이후에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 사형당한, 조르게는 나중에 사형되었습니다. 조르게를 소련 간첩으로 인정하고 영웅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화이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진주만 기습이 시작됐습니다. 진주만 기습 그 자체는 전술적으로 상당한 성공이죠. 진주만에 모여 있었던 미국의 함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깨졌으므로 일본이 반드시 칠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주만을 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 접근한 일본 함대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가 다가올 때,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이었죠.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180대의 비행기가 부서졌는데 그게 다 활주로에서 부서졌습니다. 떠보지도 못하고. 미국의 전투기는. 그리고 한 3,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리조나호에 타고 있던, 아리조나호가 전함입니다만 가라앉는 바람에 그 배속에서 1,600명이 죽었습니다. 요새 호놀룰루에 가면은 그 침몰한 아리조나호를 세월호처럼 건져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유해도 건져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 진주만에 있던 펄하버에 있던 일본의 항공모함은 당시에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전에 추락을 한 뒤였습니다. 항공모함이 살아있었어요. 항공모함을 격침시키지 못한 것은 일본의 완전한 계산 착오였던 것입니다. 자, 이 진주만 기습이 뭘 의미하느냐? 진주만을 공격을 하니까 그 며칠 뒤에는 히틀러가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과 독일은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고독하게 나치 독일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진주만 기습 직후에 나치 독일 히틀러가 가만히 있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세계 최대의 육군국인 소련과 싸우고,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영국과 싸우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전략적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941년 12월에 나치 독일과 일본의 운명은 그때 결정된 겁니다. 다만 시간을 얼마나 끄느냐, 어떤 식으로 전쟁이 끝났냐만 남아있었지, 전쟁의 결론은 이미 거기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주만 기습의 역사적 의미고, 그것은 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예약한 거죠. 해방되는 것을 예약한 겁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한 분이 바로 워싱턴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진주만 기습이 있기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한다. 그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지금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 독일과 영국이 싸우는데 미국은 구경만 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때 반전 여론이 아주 높았어요. 루즈벨트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참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워낙 여론이 전쟁하지 말자는 거니까. 그런데 이승만은 일본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예언적인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책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평화운동가들은 왜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하느냐? 평화운동을 하려면 동경에 가서 하든지 베를린에 가서 해야지. 전쟁을 지금 일으킨 놈들한테 가서 평화를 부르짖어야지. 왜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간첩과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북경에 가서 하고 평양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에서 합니까? 한국에서.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바로 가짜 평화주의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덱스터 화이트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첩질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덱스터 화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국의 유명한 케인즈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케인즈와 함께 미국을 대표해가지고, 브레튼 우즈 조약이라고 그러죠. 이 브레튼 우즈에서,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IMF를 만드는 이런 주무자가 됩니다. 그게 1944년인데, 이 무렵에 또 이 화이트가 소련을 위한 큰 일을 하나 해냅니다. 소련을 위한 큰 일을 해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독일이 많을 것을 예상한 연합국이라 하면 주로 영국, 미국입니다. 영국, 미국이 이제 나치 독일이 망한 다음에 전후의 경제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논을 하다가, 우선 나라가 망하면 이제 발권력이 없어집니다. 발권력이 없어지니까 돈을 찍어야 됩니다. 돈을. 이제 돈도 연합국 화폐를 찍어야 되죠. 독일이 망한 다음에 이 독일을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4등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새로 발행하기로 합니다. 새로 발행하기로 하는데, 그 발행하는 조폐국에서 이 돈을 찍는 동판 있죠. 인쇄 동판. 인쇄를 미국이 책임지게 합니다. 미국이 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영국은 얼마, 미국은 얼마 이런 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련이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한테 차라리 그 동판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미국이 마르크입니다. 마르크 돈을, 신화폐를 찍는 그 동판을 우리한테 다오. 우리가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우리한테 다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우리가 찍겠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찍겠다.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성 관료들은 아니 동판을 찍어주면 얼마를 찍을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주느냐. 줄 수 없다. 우리가 정한 한도에 관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누구 일이냐 하면 바로 덱스터 화이트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이 국제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화이트는 소련의 그 말도 아닌 요구를 받아주라고 합니다. 받아주자고 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소련한테 발권력을 주어버리는 거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은 모겐소는 뭐라고 하느냐. 모겐소가 아닙니다. 모겐소 밑에 있던 이 화이트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소련이 좀 그렇게 마구잡이로 찍어가지고 좀 남겨도 괜찮다. 그동안에 이 전쟁을 하면서 소련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사실 이건 사실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소련 군인과 소련 민간인입니다. 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1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주전장은 독일과 소련 전쟁이 있고 거기에 독일군의 한 70%가 항상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소련을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우리 그 화폐 동판 그거 가지고 뭐 째째하게 굴지 마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리핸드를 줘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소련이 멋대로 발권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손해보고 소련이 덕을 본 게 65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65억 달러. 그러니까 65억 달러를 소련에 먼저 해준 거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간첩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정책 부서에 간첩이 하나 있으면요. 간첩이 하나 있으면은 적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65억 달러의 돈을 받아 먹는 겁니다. 남북한 관계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정책 부서에 간첩이 있어야 이게 효과적입니다. 정책 부서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간첩이 최고급 간첩입니다. 최고급 간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정체가 밝혀집니다. 1948년. 이 되면은 세계 정세가 바뀝니다. 1947년에 그 한 해 앞에 트루만 닥트린이 선포가 됩니다. 트루만은 루즈벨트하고 다른 반공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세계 정세를 딱 보니까 이 소련이 팽창 정책을 편다. 특히 그리스, 터키를 먹으려고 공작을 한다. 이러니까 이제는 소련의 팽창 정책을 미국이 저지한다. 소련과 싸우는 나라는, 소련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나라는 미국이 원조한다 하는 정책을 1947년에 닉슨 닥터린으로서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 큰 덕을 본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트루만의 대소 정책이 바뀌는 것과 바로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친소주의자, 친사회주의 정책을 편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에 박혀 있었던 간첩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휘트카 챔버스였습니다. 이 휘트카 챔버스는 바로 LG 히스와 덱스터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보존하고 있고 하나는 소련 기관에 넘겨주었으니까 저 두 사람이 소련 간첩이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미국 행위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닉슨 같은 하원 의원들이 이제는 반공 입장에서 간첩 비슷한 사람들을 막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LG 히스의 정체도 밝혀지고 그 다음에 화이트도 소환됐어요. 화이트도 소환됐는데 이게 수사기관과 달라서 청문회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습니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처벌은 모면하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이 챔버스의 폭로가 없었으면은 소련 간첩 두 사람, LG 히스는 국무장관이 되었을 것이고, 이 화이트는 재무장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그 의회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인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요게 덱스터 화이트의 이야기의 끝인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질 의문. 어떻게 풍요로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저 악마 집단 같은 스탈린이나 김일성 저 집단한테 영혼을 팔아가지고 간첩질을 하느냐. 그것도 천하의 엘리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바로 LG 히스와 화이트를 고발했던 휘트카 챔버스가 자기의 회고록인 정인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 의문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휘트카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정부를 평가한다. 자신이 속한 정부라도 공산정권이 아닌 모든 정부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수단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뒤집어 엎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니 조국을 배신하는 데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화이트 같은 공산주의 동조자도 공산당과 협력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한다. 공작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공산당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이걸 구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에 협조하는 사람이나 결국 같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휘트카 챔버스는 또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간첩 포섭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승낙하고 만다. 조국을 배신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를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간첩질이 위험함으로 더욱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긴다. 인류의 희망과 미래가 걸린 일에 신념의 이름으로 몰입한다는 것, 이미 역사적으로 파산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양심적 행동이 되는 것이다.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십니까? 이 한국에 적용 안 될 것 같습니까? 챔버스는 마지막으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탈린은 악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더 악하다. 스탈린은 최고의 파시즘을 구현하였는데 이는 공산주의의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또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자는 전향하면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싸우기 싫으면 전향하지 않아야 한다. 전향자는 살인자들이 배회하고 비명이 들리는데도 정원만 가꾸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향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가 싸우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당은 본질적으로 테러 조직이다. 공산당은 폭력만을 존중한다. 그들은 폭력만 겁낸다. 공산주의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공산주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쟁의 지속을 의미한다. 빅톨 유고의 레 미제라블에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동기와 공산주의를 버리는 동기가 다 들어있다. 레 미제라블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